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이 걸렸다는 거는 사형 선고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파킨슨이 걸리겠냐. 설마 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이 걸릴 리가 있냐. 그리고 아닌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파킨슨을 의심해라.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박춘근이라고 합니다. 거의 30년 동안은 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척추외과 의사였습니다. 지금 파킨슨병에 걸린 이후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파킨슨병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져서 생기는 병인데,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운동신경이 하지만 운동할 때의 주위의 분위기라든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뛰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도파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파킨슨병을 운동장애 질환이라고 그러죠. 도파민이 없어지는 이유가 신경세포가 퇴행성이 일어나면서 사멸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를 안 하게 되죠. 분비가 차차차차 줄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사멸하는 독성이나 죽어가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게 불치의 병이죠. 내가 느끼기보다는 타인이 다 먼저 느꼈어요. 저의 친한 외국 친구 중에 트르키에, 거기에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 부인이 신경과예요. 그 부인이 저를 좀 만나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혹시 파킨슨 병을 앓고 있지 않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모르겠다 그랬더니 조금 의심이 되니까 한번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그랬고, 2010년 초에는 제 밑에 이제 조 교수로 있는 제자 교수가 있어요. 척추외과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교수님 혹시 파킨슨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잡숴보시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면 파킨슨이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편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이 걸렸다는 거는 사형 선고하고 똑같아요. 수술하는 사람이 손이 떨리고 손이 뻣뻣해서 제대로 못 움직이고 그러면 수술을 하겠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러고 그냥 그 약도 집어넣고 안 먹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게 결정이 났냐면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하고 팔이 약간 떨리면서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어깨 질환인 줄 알고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도 맞고 관절 주사도 맞고 또 MRI도 찍어보고 별별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약을 치료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교수님 만만 해도 저희 과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과로 제가 얘기해놨으니까 가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신경외과에 갔더니 이거 파킨슨 같다. 파킨슨의 진단에 가장 좋은 방법은 펫CT라고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로 도파민의 수치를 추정하는 그런 검사인데 그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검사를 했더니 왼쪽 뇌에 도파민이 확 떨어졌대요. 파킨슨이 확진이 되고 파킨슨 약을 먹은 다음에 오른쪽 어깨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구 증상 때 발견한 게 아니고 전구 증상을 지나서 운동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발견된 거죠. 왜 그렇게 신경외과 의사가 그걸 진단을 못해서 질질 끌었냐. 첫째는 나는 신경외과라도 척추를 보는 사람이 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이건 변명. 두 번째는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아무리 변비가 심하다고 그래도 그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전구 증상이 있다는 얘기 난 처음 들어보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파킨슨이 걸리겠냐. 설마 신경외과 의사가 파킨슨이 걸릴 리가 있냐. 그리고 아닌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늦어진 진단, 오진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진단을 빨리 한다면 우리가 약을 빨리 쓸 수 있고 환자가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나오는 고통 같은 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환자한테는 아무래도 좋겠죠.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진단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운동 관련이 없는 비운동 증상이에요. 예를 들면 변비, 소변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전혀 운동하고 관련 없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피곤함이나 낮잠을 많이 자거나,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거 파킨슨이라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실제로는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 중에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파킨슨을 의심해라. 사실은 그 증상 자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병원 가서 수면장애는 정신과에서 치료하고 변비는 내과 가서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연관이 안 되니까 그냥 파킨슨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운동 증상은 4대 증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전, 근육 강직, 운동 부전, 자세 불안정증, 그 네 가지가 운동 관련 증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단이 용이하죠.
근데 그럴 때는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진전, 손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손이 잘잘잘 떨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혀도 떨리고 입도 떨리고 발도 떨려요. 이게 진전이 손만 떨리는 게 아니고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다 떨어요. 근육의 강직은 우리가 호그휠 리지디티라고 이제 호그휠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가 철컥철컥철컥 이렇게 돌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강직이 심해갖고 이걸 쑥 못 내리고 좀 내려가다 쓰고 시계바퀴처럼 그런 걸 호그윌 리지디티, 톱니바퀴 강직증이죠. 자세 불안정증, 자꾸만 넘어져요. 제대로 걷는데도 뒤를 돌아보거나 이러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저도 처음에 진단된 후 한동안은 좀 길에서 많이 넘어졌어요. 나는 그때는 50대 말이고 60대 초였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60대에 그렇게 넘어지다가는 뼈가 다 부서지죠. 파킨슨이 오는 이유는 사실은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몇 가지 팩터가 있긴 있어요. 하나는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위험 요소가 스트레스고 방어 요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운동이에요. 근데 방어 요소 운동은 제로.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는 120점. 내 상태가 그랬어요.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또 그 반면에 운동은 전혀 못했고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파킨슨이 걸리는 사람들은 퇴행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 퇴행성을 유도하는 어떤 기전이 작용해서 스트레스의 그 원인일 가능성을 특히 젊은 파킨슨 환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입장에서 파킨슨을 잠깐 보고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나 그 생각을 했지 이게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질환이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떨쳐버려야 될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몇 년을 지냈어요. 이건 전혀 나한테 여유가 없고 생활도 짜증만 나고 그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걷잡을 수 없이 돼가니까 내가 신경외과 의사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단지 환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환자로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제 맏딸의 소원이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한테 아빠는 의사일 때 그렇게 이름을 떨쳤으면 아플 때는 아플 때대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걸 글로 써라.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거나 딴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말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달갑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상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제가 쓰고 나서도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다. 뭔가 성취했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환자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파킨슨 병이 불치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증상도 불치는 아니에요. 증상을 찾아서 치료를 제대로 하면 훨씬 좋은 몸의 상태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특히 비운동성 증상들, 변비, 우울증, 몸에 피곤한 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증상들은 그때그때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치료를 하시면 회복이 완전히 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과의 숫자가 5개가 있어요. 신경과, 내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그 과들이 여러 개의 과가 있지만은 어느 과도 소홀히 안 하고 그 과에 치료를 하면 증상이 다 없어져요.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원인은 제거가 안 됐더라도 훨씬 향상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시기를 놓쳤는지도 몰라요. 70이 넘어갔으니까. 하지만 50대 지금 파킨슨 환자들은 한 10년을 끌어보세요. 좋은 상태로. 그러면 치료법이 나와서 완전히 완치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열심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건 파킨슨 병으로 진단된 후에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거의 정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한 4, 5년까지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니문 기간에도 증상은 나타나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도 그렇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다가 다치는 적이 몇 번씩 있었고, 그 외에도 소변 장애가 심해서 그때 이제 병원장으로 있었는데 화장실이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는 길에 소변을 저리는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그 당시에는 얘기도 못했죠. 저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가려는 시기거든요. 젓가락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면 직원들이 보기가 딱해서 포크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젓가락질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옛날엔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잡혔거든요. 이 잡히질 않아요. 물건이 잡혀야 되잖아요. 한 50% 성공률. 이게 안 돼요.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놓으면 안 잡혀요. 지금 상황은 근육의 강직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손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얼굴도 강직이 오면 굳어요. 그래서 마스크 페이스라고 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처럼 얼굴에 표현이 별로 없어요. 화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운동으로서는 손은 지금 잘 사용하기 어렵고 손이 제일 회복이 느린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부위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비운동성 증상에서는 지금 변비가 거의 해결이 됐고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서 거의 완전히 없어졌고 비운동성 장애도 대부분이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상태를 점점 좋아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재활치료입니다. 또는 운동. 왜냐하면 치료사들이 나의 상태에 맞춰서 치료법을 가르쳐줘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가셔서 치료를 받아도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좋은 상태, 좀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치료와 또 개인적인 운동 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작업치료실과 운동치료실 두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작업치료실에서는 연화장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전기 자극하고 입속에 있는 작은 근육들 운동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목에 심한 변형이 왔었어요. 그 변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둘이 이렇게 마주 서면 그 사람의 발등밖에 안 보여요. 머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옆으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어깨까지 변형이 와버린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얼굴이 안 보여요. 발등밖에. 제가 척추 의사 아닙니까? 제가 그런 환자를 보면 당장 입원시켜서 수술을 해줘요. 그런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성공률이 50%가 제대로 안 돼요. 다시 나빠지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러니 그걸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그런 거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우선 물리치료를 해보자. 물리치료를 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콧등이 보이더라고요. 콧등이. 발등만 보이던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완치가 됐어요. 수술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같이 모인 학회를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 학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런 모양까지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졌다. 수술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이 오면 물리치료를 하다가 결정하는 거를 앞으로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파킨슨병 환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변비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여러 명이 손들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내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주치의는 누구냐? 주치의는 신경과 선생님이래요. 그럼 신경과 선생님이 보내주질 않고 왜 당신이 가냐? 신경과 선생님이 내과를 보내줘야지. 그랬더니 얘기를 할 그런 시간이 없나 봐요. 그렇잖아요. 보통 대학병원 가면 한 2, 3분 길어야 5분 있다 나오는데 새로운 증상 나왔다고 말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진단명이 변비가 되지 파킨슨병이 아니거든요. 파킨슨병은 나라에서 급여 제도가 틀려서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3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배를 더 내주는 거지. 그나마도 치료비가 허덕이는 사람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명을 파킨슨씨 병으로 써달라. 당당히 요구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튜브나 책에다가 끊임없이 실어서 알려줘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편안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편안함. 둘째는 갖고 있는 증상을 전문 의사들하고 의논해서 치료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기쁨. 셋째는 증상이 좋아질수록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완만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저를 하루하루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풀한 환경을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